완화를 신경 쓰다기보다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조금 단기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제 OBB 감세안 통과된 거, 그 감세안 내용 중에 그걸 좀 뜯어보고 싶다는 얘기죠. OBB 내용 중에 외국 개인 기관 투자가 뭐 법인들이 미국 땅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해서 배당받고 캐피탈 게인 얻어갈 때 소득세를 거기다가 많으면 40%씩 때려버리자, 이 법안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됐었잖아요. 미국에 투자했을 때 수익을 갖고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많으면 40%씩 세금을 때리자는 거였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미국 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다. 채권도 마찬가지고 미국 자산을 다 던지는 수가 있다. 그래서 철회랑 상원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이번 OBB 표결할 때 이 899조 보복세 삭제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만드는 그런 규제 완화를 계속 지금 하는 거네요. 어쨌건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일단 시장을 서포트해주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베조스 그 760억 결혼식 우리나라에서 7,600만 원 가볍게 쓰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가볍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결혼식 하려고 그래도 몇 천만 원 기본으로 깨진다면서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서울시에서인가 한 이렇게 웨딩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두고 몇 커플인지는 모르겠어요. 날짜 이렇게 2개 지정해 두고 결혼식을 공짜로 할 수 있게 대관을 해주는 그런 것도 이벤트가 있던데, 이런 지자체나 관련한 뭐 비어있는 공간들 진짜 많잖아요. 그런 데서 결혼식 하는 그런 문화가, 왜 보면 미국에서도 그 섹스앤더시티 이런 드라마 보면 시청에서 막 결혼식하고 하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 밤 사이에는 조금 조정이 보이긴 했지만 시장이, 대표님께서도 사실 저는 올라갈 때마다 조정 받을 때마다 불안하긴 했는데 좋을 겁니다 계속 얘기해 주셨거든요. 진짜 좋네요. 그러게요. 네. 다행이죠. 무서울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어제 뭐 기술주의로 좀 빠진 거, 네네. 뭐 일단 좀 조금 쉬어가는 뭐 이익 실현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많이 오늘 또 하루 종일 언급되겠죠. OBBB 감세안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타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원래 7월 4일 날이 표결 시한이었고 저는 어제 모 방송까지만 해도 이게 7월 4일까지 되겠냐, 핑퐁을 왔다 갔다 하고 늘 그랬던 것처럼 한 1, 2주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랬는데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감세안이 통과돼 버렸다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금리가 좀 다시 떴죠. 뭐 아시겠지만 감세안이 통과되면 아까도 박 팀장님도 그런 언급하셨지만 뜯어보면 호재와 악재가 이제 혼재돼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크게는 호재의 영향을 받을 걸로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 안에 이제 향후 10년간 미국 재정 적자 규모가 뭐 지금 아마 CBO 의회 예상국에서 정확하게 이제 다시 추산치를 발표를 할 겁니다. 3조 2천억 달러라는 얘기도 있고 2조 8천억 달러라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어쨌건 향후 10년간의 이제 재정 적자 규모가 픽스가 되는 거니까 채권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 요소 아닌가. 뭐 그래서 뭐 기술주 위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조금 빠지고, 그런데 이제 시황 코멘트인 것 같은데 하여튼 어제 저희 같이 펀더멘털을 집중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했던 게 졸트 보고서죠. 졸트 보고서. 구인이직 보고서 중에 구인 건수가 776만 건인가 같은. 네. 야, 미국 경제는 참 탄탄하다. 그러니까요. 안 꺾여요, 고용이. 그러니까요. 그게 아마 이런 표현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트럼프의 정책 효과 덕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요? 2017년 1기 때부터 시행을 했죠. 리쇼어링이잖아요. 외국 갔던 공장들 다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 그게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세 때문에 이를테면 어떤 그런 평소에 계속 진행이 됐던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이제 약간 도외시해서 그렇지. 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민간 단체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참여연대 비슷한 그런 조직이겠죠, 그게. 참여연대. 네. 어떤 건 색깔을 드러내자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매년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2017년 트럼프 1기 이전부터 매년 그 리쇼어링이라든가 FDI죠, Foreign Direct Investment,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미국 내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생기는 신규 일자리 수를 쭉 집계를 하는데 그게 뭐 연평균 한 30만 건에서 40만 건씩 계속 새로 생기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 1기 2017년부터 폭증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못내 영향을 알게 모르게 여전히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조금 상반된 건 이제 주간마다 발표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지난주에 주간 건수는 23만 5천 건 다시 떨어져서 안도를 했는데
2주 이상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7만인가 190 하여튼 조금 뜨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직 보고 구인 이직 보고서 어저께 구인 건수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다. 미국 경기는 확실히 세긴 세구나. 대표님은 다양한 그런 고용 관련한 데이터 중에서 뭐를 가장 좀 신뢰도 있다라고 여기시면서 보세요? 사실 졸투 보고서도 그렇게 신뢰가 떨어지는 보고서는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고용 보고서겠죠. 미국 정부에서 직접 다 네. 조사를 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게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실시간으로 비교적 잘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찾아뵐 때마다 이제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라고 하죠. 주간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는데 그거하고 또 상반된 어제 죄송합니다. 졸투 보고서가 나온 거 보면 참 경기는 세긴 세구나. 자, 고용이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는 한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은 좀 멀어지긴 하는데 과연 우리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점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과연 될지 여부는 다가가야 그때도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뭐 환율부터 좀 볼까요? 네. 최근에 좀 달러 환율이 환율도 많이 빠지고 그렇고. 있죠. 사실 저희처럼 미국에 해외에만 투자하는 하우스는 네. 그 편입되는 증권, 그러니까 뭐 ETF 가격들은 계속 뜨지만 네. 그 뜨는 반면에 달러 값이 떨어지면서 좀 상쇄라는 이제 그런 게 좀 있는데 네. 제가 차트 두 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96점 몇 포인트까지인가 DXY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졌죠. 제가 볼 때 95 정도가 95포인트 정도가 이제 마지노선이 아닐까. 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우리나라 한미 금리 차가 지금 정책 금리 차만 해도 거의 2%대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보시기가 조금 까다로우실 수 있는데 요 밑에 X축이 우리나라 통한채 단기, 그러니까 그 환율의 영향을 받는 게 단기 금리잖아요. 단기 2년 통한채 금리하고 미국의 2년짜리 트레저리 국채 금리의 차가 역전이 됐을 때 하고 우리나라 기준이 더 높은 겁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아졌을 때 국면별로 이게 이제 파란색이 우리나라 통한채, 빨간색이 미국의 2년 금리, 그리고 환율을 같이 그려본 건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갈수록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아지는 국면이잖아요. 우리나라 금리가 역전, 미국 금리가 낮았을 때 당연히 환율이 높겠죠. 네. 그 나라 미국 금리가 더 높았으니까. 그런데 최근처럼 최근 2년 우리나라 금리가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원화값이 비싸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 좀 비싸졌다가 다시 조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예, 그러니까 이 그래프 플러스 옆에 미국 CFTC에서 이제 그 CMO죠.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집계하고 일주일마다 집계하고 있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순매도 미결제 약정 규모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제로 기준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달러가 약세될 걸로 배팅을 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고 밑에 그 미결제 약정 규모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달러가 비싸질 거에 배팅을 하는 그 거래 규모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어쨌건 레버리지 등등 뭐 이렇게 그 주체별로 쭉 보시면 쭉 올라갔다가 올라간 거는 빠지고 있고 밑으로 떨어진 건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균형점으로 지금 수렴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최근에. 그러니까 설명이 조금 애매하실 수도 네. 있는데 어쨌건 그 연초 이후에 달러 값이 거의 한 12, 3% 빠졌습니다. 지금. 많이 빠졌네요. 저희들한테는 네. 굉장히 커요, 그게. 12% 3%면은 주식으로 수익을 10% 내도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환전하면은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YTD로 4개의 포트폴리오가 괜찮았거든요, 올해. 네. 근데 달러로 인해서 아직 마이너스인 게 있어요, 지금.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네. 그 뭐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을 놓고 쭉 보면 원달러 기준으로는 한 1,350원 정도가 마지노선인 것 같고 네. DXY 달러 그 인덱스 기준으로는 한 95 정도가 95포인트 정도가 마지노선 아닌가 싶은데 이 95포인트 정도도 연초 이후 보면 10몇 프로 빠졌지만 네. 역사적으로 보면 DXY 기준 한 95, 100 어라운드가 평균 수준이에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제 달러가 계속해서 이를 하락하는 그 기조가 곧 멈출 것이다로 보시는 건가요? 뭐 멈출 것이다라고 하면 네. 또 안 멈추면 또 제가 거짓말하게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단선 내지는 그러니까 1,350원대 뭐 95선에서 박스권의 움직임이 그렇죠. 이제 나타날 올 만큼 온 게 것이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또 다시 반등할 거라는 시각도 있고 또 이게 1,200원대까지 내려갈 거라는 시각도 있어서 달러에 대한 향방은
너무 그 전망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 업계 한 33년째인데 웬만한 건 다 전망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로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쭉 판단을 하면 나오니까. 근데 네. 유일하게 두 개 판단 못해요. 유가하고 환율은 뭐 귀신도 모를 겁니다 아마. 귀신도 모르는 유가와 환율.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방향도 지금이야 뭐 이런 요인 때문에 하락한다라고 하지만 또 그 요인들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럼요. 외부 변수가 뭐가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상황을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95 정도에서 조금 소강 상태가 나타난 것이다. 하락에 좀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관세 부분은 어떻게 좀 뭐 진전이 잘 됐다라고 진행되고 보세요? 있습니다. 물론 일본하고 뭔가 그러니까 일본하고 지금 약간 삐걱거리는 것 같은데 네. 결국은 해결될 수준으로 갈 거라고 보는 것이 제가 이따가 뭐 물가 관련해서 뭐 하나 보여드리면서 연계해서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차트 중에 대충 중요한 것만 몇 개 갖고 왔는데 중국하고는 지금 합의를 했다는 거죠.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새벽이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시진핑 시진핑 말고 아유 뭐 하여튼 인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캐나다부터 가죠. 생각이 나는 캐나다에서 디지털 관세 없애 그랬더니 못 없애 그랬더니 네. 또 우리 트럼프 황상께서 저희 캐나다하고 협의 중인 모든 관세 협상 중단해 또 버럭하셨잖아요. 네. 그랬더니 주말에 캐나다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디지털 관세 철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게 어제도 저 모 방송에서 표현을 드렸는데 이게 이 관세 정치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아닙니다. 이 관세가. 정치 문제라고 하면 국가 간의 정치 문제면 이게 지정학적인 아레나에서 다루는 이슈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국가 간의 협상이라고 하는 어떤 줄다리기 이런 거 결국은 힘에 올리고 힘의 본질 두 가지는 경제력과 군사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1, 2주 전까지만 봤던 이란과의 싸움 군사력에서 게임이 안 되고 일단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네. 캐나다 이 경제력이 근간이라는 얘기는 어디가 더 심하게 의존하고 있느냐 이게 어그러졌을 때 누가 더 큰 피해를 받느냐 당연히 캐나다가 더 큰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다는 거고 뭐 유럽에서는 지금 미국한테 우리 관세도 좀 떨어뜨릴 테니까 니네가 10% 보편 관세 이거 받아들여 줄 테니까 우리한테도 뭐 하나 줘 이런 식으로 어쨌건 그 해결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네. 중국하고도 아유 갑자기 왜 이러죠?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중국하고. 예, 중국이 지난주에 네. 하여튼 중국하고도 어떻게든 해결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죠. 아유, 갑자기 네. 새벽이라 생각이 갑자기 어떤 안 게 나요. 생각 안 나시는지 힌트를 주시면 제가 한번 유추를 하실 수 있게. 중국하고 지난주에 뭔가 합의했다고 지금 저도 사인했다라는 기사는 봤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 죄송합니다. 이거. 네. 하여튼 그래서 큰 방향으로는 관세도 해결이 될 거다. 네. 그리고 아마 그때도 이런 표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길더라도 올해 연말 내에 이 관세의 망령을 떨쳐버릴 것 같아요. 트럼프가. 연말 내에. 네네. 그럼 일단은 7월 9일이 첫 번째 관세 연장의 데드라인이었잖아요. 근데 어제 지금 또 관세 연장 안 해도 될 것 같아 할 생각 없어 또 이게 약간의 변동성 계속 그러니까 그 밀당을 협상력을 하면서,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장 또 한다 그러면은 지금 관세 관련한 협상하려고 했었던 국가들도 그래 그러면은 나는 좀 나중에 해야지 좀 기다려야지 트럼프가 저렇게 또 연장해주면은 그 다음번에 한번 협상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벌기 원하겠죠. 근데 또 트럼프는 이제 그걸 가만히 보고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연장 안 할 수도 있어. 나는 레터 보낼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움직이고 있어 지금 막 이런 그쵸. 식인 거겠죠. 그래서 하여튼 봉합되는 수순으로 갈 거고 관세 모르겠어요. 7월 9일 날 데드라인 시한이 돼서 물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이거 연장 없어 이러면 또 살짝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대세에 큰 지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히토류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지금 그거예요. 죄송해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아이고, 참 이거. 다 기억을 찾아주고 싶으시다며 감사합니다. 히토리랑 반도체, 히토리 네, 제공 사인, 맞아. 뭐 틱톡 뭐 이러면서 미국이 지금 약간 네. 조금 아픈 곳이 히토류잖아요. 네네. 근데 그동안에 중국이 이제 히토류 수출 금지 이랬다가 히토류 수출하기로 그러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니네가 히토류 우리한테 수출해주면 네. 우리도 관세 좀 유예해줄게 또는 뭐 좀 깎아줄게 이렇게 사인을 했다는 거죠.
아유, 시청자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챗GPT보다 훨씬 더 뛰어난 답변을 늘 해주십니다. 제가 기억까지 더듬어서 찾아주시잖아요. 3프로 출연 참 기쁘고 좋은데 네. 우리 저기 여 아나운서님 뵈는 것도 참 기쁘고 좋은데 조금 일찍이라 제가 좀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부팅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 얘기를 그러면 결국엔 지금은 계속 뭔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연말 안에 결론이 날 것이다. 근데 그 연말이라고 하니까 6개월이나 남았거든요. 그럼 6개월 안에 관세 얘기가 어느 순간에 또 시장을 출렁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약간의 의미로 여지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시자고요. 네. 4월 초만 해도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거 기준으로 한다면 많이 개선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익숙해지기도 했고 트럼프도 아마 이제 피곤할 거예요. 본인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또 자료를 쭉 볼 텐데 네. 이번 하반기에 이제 규제 완화를 좀 이제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규제 완화. 규제 완화를 신경 쓰다기보다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물론 여름 7월, 8월 정도에 이제 그 CPI, PPI 물가 지수가 지난주 PCE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물론 PCE 헤드라인과 핵심 PCE가 이제 연간이 0.1%포인트씩 조금 뜬 게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7월, 그러니까 6월 거를 발표하는 7월, 8월 한 두 달 정도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조금 뜨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그거가 이제 뭐 시장을 조금 단기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에도 불구하고 어제 OBBB 감세안 통과된 거 그 감세안 내용 중에 그걸 좀 뜯어보고 싶다는 얘기죠. 우리가 좀 상식으로 알고 가야 되니까.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가 FRB 연준 이사회 한두 달 전만 해도 10년물 금리가 막 4.3, 4.4 이랬을 때 10년물이 5% 가는 거 아니야? 막 4.38, 4.8 가는 거 아니야? 막 되게 우려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소개드렸냐면 국제결제은행에서 전 세계 은행들한테 건전성 규제하고 있는 게 SLR,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고 해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은행이 갖고 있는 총 엑스포저 대비 자본금을 최소 3%는 유지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GSIB라고 그래서 글로벌리 시스테믹 임포턴트 뱅크라고 해서 굉장히 큰 대형 은행들한테는 3% 말고 국가별로 조금 더 빡세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서 그걸 5%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미국이. 예를 들면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굉장히 큰 은행들한테는 그 규제를 이제 연준에서 자체 뭐 규제로 하겠죠. 그거를 3.5에서 4.5 이를테면 한 1에서 1.5% 완화시켜주는 거를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OBB 내용 중에 뭐 여러분께서는 이제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안 들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우려했던 게 OBB 내용 중에 899조의 보복세라는 거 기억나세요? 보복세. 네. 리벤지 텍스라고 그래서 OBB 그 감세안 내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네. 외국 개인 기관 투자가 뭐 법인들이 미국 땅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해서 배당받고 캐피탈 게인 얻어갈 때 소득세를 거기다가 많으면 40%씩 때려버리자 이 법안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난주에 스카페세트 재무장관하고 의회 내에 그 뭐 세무 관련한 무슨 뭐 어드바이저 그룹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세무 평론가들이라고 하네요. 네. 공동 성명 내고 그 다음 날 스컵베센트가 나와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상원 의원들한테 이거 핑퐁하고 내용 수정하면서 이 보복세 899조 자체를 철회를 해줘라. 삭제를 해라.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됐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를테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투자했을 때 수익을 갖고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많으면 40%씩 세금을 때리자는 거였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네. 스캇벤센스도 그렇고 지금 이거 미국 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다. 채권도 마찬가지고 미국 자산을 다 던지는 수가 있다. 그래서 철회라 과연 상원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자료를 제대로는 못 봤지만 인터넷 통해서 조회를 해보니까 이번 OBB 표결할 때 이 899조 보복세 삭제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만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규제 호재잖아요. 완화를 계속 지금 그럼요, 하는 그럼요. 거네요. 그 포인트, 그러니까 확실히 애용권님 빠르신 게 제가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주저리 이걸 저거 소개드렸는데 어쨌건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일단 시장을 서포트해주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정부는 시장을 올리기 위한 정책들을 지금 펼치는데 우리가 뭐 요새 뭐 감산이다 뭐다 이런 내용들 안에서 봐도
시장을 조금 부정적이게 만들 만한 요소들을 다 지우고 주식시장이 어떻게든 계속 올라가게 만드는, 결국에 이제 미국 사람들은 사실 주식에 대한, 우리나라처럼 이제 부동산이 80%가 아니라 주식 자산이 훨씬 더 많은 그렇죠. 국가이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면은 쓸 돈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 침체까지 가기 굉장히 때문에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담이지만 미국 인구가 한 3억 3천만 명 돼요. 네. 그중에 은퇴 인구가 한 1억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3분의 1이에요? 예. 은퇴 인구 1억 중에 네. 뭐 정확한 숫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1억 중에 그들의 계좌, 퇴직연금 계좌에 주식이 80%가 채워져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하고 좀 틀리죠. 우리나라는 뭐 위험 자산이네 어쩌네 해서 비율을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심플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은퇴 인구들이 주식을 가지고 이제 소비도 하고 여생을 보내고 있는데 주식 시장이 빠져버리게 되면 사회적 비용, 다시 말하면 연방 정부에서 쏟아내야 되는 공적 자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다음을 조금 뒤집어 생각하시면 뭐 주식 시장이 하락할 공산보다는 상승할 공산이 굉장히 많을 거고 네. 정부는 또 그걸 위해서 굳이 부가적인 지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주식시장을 서포트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7월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실적 발표 이제 네.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적 전반적으로 어떨까요? 참 재밌는 게 지지난주 제가 이제 네. 격주 출연했었으니까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EPS 성장 예상치라든가 실적 전망치들이 계속 주마다 발표를 하잖아요. 되게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6월 중순 중순 접어들면서 이 기업 실적 전망치가 또 드라마틱하게 되게 또 개선이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차트 한 두세 개만 얼른 보고 넘어가시죠. 지난주 금요일 현재 팩트셋에서 발표하는 이게 지난 3월 달에 예상했던 수치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눈이 좀 잘 안 보여요. 아, 이렇게 왼쪽에서 보시는 그래프가 네. 보이세요? 짙은 게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현재 기준으로 EPS S&P 500 기업들이 네. 이익 전망치고 회색이 3월 달에 전망하는 건데 3월 달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음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최근 1년 동안의 이익 EPS 성장치 이렇게 쭉 예상한 게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가 최근에 보시면 빨간 화살표 그려드린 부분이 살짝 꺾여 올라가는 게 보이세요? 네. 살짝 최근에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지난주 현재까지 2, 4분기 실적 전망을 미리 발표하는 회사 개수가 500개 회사 중에 110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 110개 중에 긍정적인 이익 성장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전망하는 회사의 수가 끝에 보시면 51개라는 얘기잖아요. 네. 1, 4분기 때는 39개밖에 안 됐었어요. 이게 2, 4분기 때는 51개로 어쨌건 늘어나는 수치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 이익 성장 예상치가 전망치가 다시 개선이 되고 있는 게 참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가 저도 그런 의구심은 들지만 어쨌건 하여튼 미국에서 기업 실적 관련한 가장 광범위한 데이터를 주무르고 있는 팩트셋에서 발표한 거니까 신뢰는 있는 데이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다는 거. 그래서 여러 악재 호재 아까 제가 연거푸 지금 뭐 7, 8월 달에 물가지표 조금씩 안 좋은 거로 나와서 또는 4월 9일 날 그 관세 데드라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소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기업이 개선세가 드라마틱하게 좀 개선되고 있다든가 네. 뭐 그 규제 완화라든가 감세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이번에 표결됐으니까 하원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거예요. 수정안을 또 다시 표결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에 7월이 됐건 8월이 됐건 이 OBBB에 근거한 정책을 실제로 실행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경기의 양적 성장 또는 그걸 반영하는 주식 우상향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시장에 사실 뭐 되게 큰 악재다라고 볼만한 거는 뭐가 있어요? 물가 빼고는 솔직히 저한테는 물가가 올라가는 거? 예, 물가가 소폭이지만 무슨 일회성으로 끝날 거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물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 보면은 물가가 올라갔다고 시장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아주 좋은 표현이신데요. 물가라는 게 네.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상승률을 잡자는 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네네. 게임이지 물가도 적당히 따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경제 성장을 만약에 1% 한다. 네. 그러면 그 비슷한 수치로 산술적으로 우리가 정답은 없지만 네. 물가도 1% 떠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수요가 그만큼 진작이 된다는 거잖아요. 경제 성장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자,
펀더멘털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물가, 지금 얼마 전에 발표된 PC 내용 보면은 아직까지 막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조금 징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프 한번 보시죠. 지난 27일 날 PC 물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보시는 대로 헤드라인 물가가 지난달 2.2에서 2.3으로 0.1%포인트 연간으로 떴습니다. 월간으로는 0.1 동일했어요. 네. 핵심 PC 물가가 연간으로 2.6에서 2.7로 떴습니다. 0.1%포인트 떴어요. 월간 0.1, 0.2. 별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연간이잖아요. 지금 이게. year on year입니다. 네. 연간으로 연간으로 0.1%뜬 거니까 절대 무시할 만한 숫자가 아니에요. 저게. 이 월간으로는 들쭉날쭉은 하지만 연간으로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 보시면 연간 파란색하고 빨간색 찾아보시면 이렇게 쑥 떠서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문제 없어 하기에는 조금 신경 써야 되고 동시에 이 PC 물가가 발표될 때 PC 관련된 하드 데이터가 또 발표가 돼요. 저한테 제가 더 중요시하는 건데 개인 소비 지출하고 개인 소득 그리고 실질 가처분 소득을 항상 봐야 됩니다. 이게 미국의 실제 소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보시는 대로 개인 소비 지출 PCE라는 건데 네. 전달 0.2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0.1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 소득이 0.7에서 마이너스 0.4로 많이 떨어졌어요. 올 연초에 그 소매 판매 안 좋았을 때 개인 소득 한 1.2%씩 성장하는 거 말씀드리면서 소비의 여력이 여전히 있다. 제가 이런 표현 드렸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그런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로 확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 가처분 소득도 마이너스 0.7.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관세 때문이건 뭐건 간에 지갑을 조금씩 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추세가 한번 되면 한 2, 3개월은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행히 다음 달에 또 많이 개선되는 거 나오면 뭐 좋은 것이죠. 기쁜 일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미국 1년 GDP가 30조고 거기에 70에서 75%를 차지하는 게 소비. 그런데 소비를 가장 잘 보여주는 PC 관련 지표, 소비, 소득, 지출, 뭐 소득 이런 게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네. 조금 우려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소비도 근데 고용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또 어떨 때는 또 네. 지표가 안 좋았다가 또 어떨 때는 여전히 미국의 소비는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렇죠. 지표가 나와 있어서 네네.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도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거 따라가도 돼? 이거 괜찮은 거야? 이런 의구심이 좀 들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다양한 그런 경기를 나타내는 데이터들마저도 다 조금씩 균열이 지금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의 균열인지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다시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연출될 오늘 참 것인지. 오늘 그 앵커님 오늘 조금 날카롭나요? 감이 굉장히 날카로우신 것 장난 같은데 아닌가요? 방금 이렇게 안 좋다가 다시 올라가는 예. 요 포인트에 우리가 규제 완화의 큰 측면 중에 하나 또 큰 다른 축 뭐가 남았나요?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큰 이벤트가. 뭐 있죠? 아까 모두에 살짝 언급하셨잖아요. 제가요? 패드에서 금리 컷해주는 금리 거잖아요. 인하 9월 뭐 얘기 나오고 네. 있죠? 저는 9월 달부터 25EP라도 한 번씩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당초에 7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다가 네. 아까 보셨던 PC 지난주 발표된 거 딱 보고 7월은 끝났구나. 컷은 없겠다. 네. 그런데 9월 달부터 만약에 9월이든 10월이든 뭐 시작을 한다고 하면 조금 뒤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패드 컷 해주면 이게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기본적으로? 호재 아니겠습니까? 일단 시장은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요. 호재겠죠. 무조건적으로 호재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오늘 어제 저녁에 굉장히 패드의 향후 향방을 지켜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멘트를 네. 해줬습니다. 누가 제가 최근에 경기 상태를 어떤 사람이 입을 통해서 주로 참고하느냐 했을 때 저는 제롬 파월을 보고 참고하고 있고요. 정책 부분은 트럼프가 아닌 스카페센트의 입을 참고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되게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고 네,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스카페센트가 인터뷰에서 FMC 제롬 파월에 대해서 인터뷰를 쭉 하면서 드디어 비판적인 멘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담이지만 제롬 파월하고 스카페센트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워싱턴 그 DC 거기서 뭐 아침을 먹는다든가 하여튼 조찬인가 오찬을 항상 한다고 그래요. 그래요? 당연하죠. 굉장히 중요한 구조들 아닙니까? 정책, 금융 정책 쪽의 가장 탑은 제롬 파월. 뭐 재무 쪽 하여튼 네. 일반 그 메인 스트리트를
그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스카 페센트니까. 그런데 그 스카 페센트 굉장히 사실 젠틀하잖아요. 약간 뭐 게이기도 하지만 네. 젠틀한데 어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어요. 이거 너무 왜 이렇게 늦게 금리를 빨리 지금 해라. 네. 경제 균열이 좀 보고 있는데 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크리스토퍼 월러하고 비슷한 멘트였습니다. 그때 어떤 멘트였냐면 아니 노동시장이 지금 균열을 향해 가고 있고 네. 그러고 있는데 경제 데이터 조금씩 균열되고 있는데 왜 이게 크래시가 오는 단계까지 기다리려고 하니 미리 인하시켜줘서 띄워줘야지. 네. 이런 식의 멘트를 날렸다는 측면에서 보면 9월달 인하는 거의 한 9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장은 호재 아니겠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또 이 대표님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혼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정책, 금리 인하 그리고 좀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거 결국에는 미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큰 줄기를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